주실 김태병 정책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시고요.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밟으셨습니다.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현재는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예, 김태병 정책관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병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께서 모이신 포럼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1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제 생각에는 제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제가 겪은 우리 공직에서의 스마트 건설 그리고 또 경험 이런 걸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제 강호인 장관님께서도 간략하게 발표해라 그러셔서 일단 간략하게 하되 저희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안전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왜 이리 요즘 사고 많이 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리 사고가 많이 날까? 얼핏 제 생각에 드는 게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공사는 복합적이고 아주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융복합 공사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공사 현실은 여전히 아날로그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스마트 건설 같은 이런 부분을 좀 융복화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결국 제값을 주고 적정한 공기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다 보면 자꾸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제값을 주고 적정한 공기를 부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나. 마지막은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젊은 청년들이 자꾸 건설 산업으로 오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 대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가 녹아들어 있고 오늘 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건설 경기 동향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노동 생산성도 건설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좋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취업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최근에 이렇게 증가했는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줄었고 특히 1월 달 건설업은 36.7%. 근데 이게 그 50대, 60대, 60대, 70대는 늘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 40대까지가 계속 준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이 추세가 계속 갔을 경우 우리 건설 산업은 더 어둡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50대 이상 비율은 훨씬 다른 산업에 비해 높습니다. 근데 30대 이하 청년 건설 근로자 비중은 낮습니다. 그리고 기술인의 경우는 30대 이하가 17%밖에 안 되고 기능인도 60대 이상이 계속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가 바뀌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는 저희가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건설 산업이 싫다. 왜 싫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환경이 좋지 않다. 임금도 좋지 않다. 워라밸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 여건이 좋고 기술력이 우수한 산업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 만나보면은 학생들이 토목공학과나 건축을 나와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더 가려 한다. 그게 정말 큰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망사고는 또 계속 여전히 작년 대비 많이 줄기는 또 줄었지만 큰 사고들은 늘고 있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이나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도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설물은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서 지금 현재 30년 이상 1, 2, 3종 기준 노후 시설물이 20%라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50%까지 증대되는데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법 같은 걸 가지고 성능 개선을 해보려 하면 지자체는 참여하지 않고 기재부는 예산을 주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도 작년에 유동규 사태 보셨지만 안전점검을 했더니 B등급이 나왔는데 실제 세구를 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더 기후변화가 심해질 때 집중호우 같은 게 오다 보면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교량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강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어두운 현재 현황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저는 건설 산업의 가장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스마트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스마트 건설 말만 좋지 실제 되고 있는 게 뭐냐? 근데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 옆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종안성 사고는 났는데 저희가 중앙사고조회를 지금 3개나 하고 있거든요. 신안산선, 세종안성, 또 명일동, 그 외에 NC파크면 별걸 다 합니다. 저기 반얀트리 이런 데도 가고요. 그래서 많은 걸 저도 현장 갈 때마다 배우고 현장 감식 때도 참여하다 보니까 배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파트에 스마트 건설에 대한 정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명수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선명수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 두 분이 스마트 건설을 이번에 건진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건설 기술의 정보통신, 전자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를 기여하는 첨단 기술. 여기에 제가 강조하는 3가지를 넣습니다. 결국 우리 건설 산업을 디지털화해야 된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든 분야에 대해서 디지털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건설 기준도 안 돼 있고 그런 디지털을 넣을 수 있는 품셈도 안 돼 있고 지금 전반적인 제도도 전혀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지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사고 난 데 같은 데도 예를 들어 지금 뭐 신안산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계측이 만약에 제대로 돼 있었다면 모든 게 계측이 돼 있고 그게 자동 경보가 나오는 시스템이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굴삭기 그 로봇계가 들어가서 전부 그 상황을 체크하고 웬만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리고 무인 굴삭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럼 이번 신안선 사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난 거고요. 그리고 이미 세종안선이나 이런 데 가면 OSC로 다 작업을 합니다. PSC 거더, 뭐 DR 거더 전부 다 나옵니다. OSC는 의외로 많이 토목 분야에서는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도 진전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뭐 예를 들어 TBM 공법이다. 세그먼트 연결하는 거 안전하다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누수가 꽤 있습니다. 옮기다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 그 담당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알고 하는지 우리가 더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의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가 저는 우리 건설 산업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정의부터 넣고 그러면 이 건설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 산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스마트 건설이 더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거지. 더 늘릴 수 있나? 돈만 더 늘리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20대 기업사 임원들 분들하고 이제 우리 안전사고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 걸 보고 상당히 대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생산성까지는 아니고 안전 쪽에서는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생산성은 자동화와 모듈화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한다 할 때 저희가 이번에 그 지금 현장 배치 플랜트 규정을 좀 완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좋은 골재로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레미콘 협회하고 운송사업자협회를 제가 만났는데 어떻게 설득했냐면 첫 번째로 일단 그분들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품질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 배치 플랜트를 통해서 적어도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품질을 높이려 한다. 그래서 전체의 모범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 두 번째, 그렇지만 영세 사업자까지 이렇게 죽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건설 산업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노력하는 것들 그걸 얘기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건설 산업 생산성은 자동화 모듈화를 앞으로 가다 보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또 부딪힙니다. 운송 사업자 또 그 근로자들이 우리 일자리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럼 그걸 설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운송사업자들도 배치 플랜트 설치하더라도 그 내에서 사전 협의를 하게 해주고 그 내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 해주면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레미콘 업체도 국책 사업은 품질을 높여야 되니까 하지만 자잘한 사업은 너네가 해라라고 하면은 그렇게 반대가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동화 모듈화도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 전체 기반 공사를 하는데 동시에 2,000대 굴삭 그 자동 로더나 작업들이 들어가서 자동 자율주행 모드로 전부 돌려버린다 그러면
전혀 다른 또 안전 문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죠. 설령 태풍이 불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기계가 망가질 뿐이지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그 생산성이 있어 전 그것도 안전 비용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종안성 사고 났잖아요. 현대 엔지니어링 80개 현장 다 중단시키고 다시 일주일에 시작은 했지만 다 점검하죠. 그다음에 현재 그 현장 멈춰 있죠. 그래서 이제야 4월 17일에야 저희가 그 도로국하고 그 도공한테 인재 보완해도 좋다 이렇게 공문을 줬거든요. 사고조사위에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사 중단 기간이 엄청 길어집니다. 사고 한 명만 나도 요즘 분위기는 거기서 얼른 잃는 비용 그리고 나중에 새로 복구하는 비용 부전마상 같은데 사고 난 다음에 지금 6년째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비용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생산성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 스마트 건설을 내가 도입해야 될 건지가 명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와 청년 세대 기피 이것도 심각한데 결국 청년 세대는 좀 한마디로 작년에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800km 떨어진 일본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면 한국에서 굴삭기가 작동하는 거. 그러면 무인 원격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까지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다. 그럼 청년들이 옵니다. 주로 그거 조절하는 사람들 여자 젊은 분들이에요. 여성 젊은 분들. 여성 젊은 분들이 경력 단절됐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고 밖에서 조이스틱 가지고 이렇게 한다. 다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화 청년 세대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AI 활용을 강조하면서 청년을 유입하는 게 답이다. 그다음 건설 현장 사망 사고나 시설물 노후화 부분은 결국 얼마나 첨단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더 체크를 하고 계측을 하고 자동 경보를 주고 그리고 그걸 플랫폼에서 체크를 하면서 근로자들을 더 다독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한오등 기후 변화는 결국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다양하게 극한 고우가 심해지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 쇄골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을 잘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건설은 전체 시장 건설 시장이 7.4% 성장할 때 약 2배인 13.4% 성장할 것으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이 요즘 AI 강의 들으시죠? 요즘 법률 자문을 할 때도 전혀 법에 모르는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몇 단계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한번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변호사가 다시 답 주면 그걸 다시 또 몇 단계 하고 하면서 답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한 30만 원짜리 이런 거 AI 써도 되고 만약에 3,000부짜리 쓰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 시장이 그렇게 MZ 세대부터 변화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건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8년, 22년, 23년에 각각 스마트 건설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2년에 할 때는 빔을 통한 디지털화 그리고 자동화 모듈화 이런 것들을 통한 생산 시스템 개선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이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R&D 부분 같은 경우는 지능형 굴삭 시스템 같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약 2천억 원에 해당하는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공 자동화 연구 쪽에서는 건설 장비 지능형 관제 쪽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구조물 자동화 쪽에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반 구조물 프리팹 시공 자동화 또 스마트 안전 쪽에서는 통합 관제 그리고 구조물 안전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쪽에서는 플랫폼 기반 건설 관리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걸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거는 내년 올해부터 실증을 들어가고 이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이 로봇개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어디가 위험한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또 어떤 로봇개는 딱 철근을 찍으면은 철근에 뭐가 빠졌는지 설계도면하고 뭐가 빠졌는지를 찾아내는 로봇개가 있고요. 이번에 한강터널 제가 갔더니 거기 로봇개는 이렇게 공기를 마셔보고 유해 공기가 있으면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경보를 주는 로봇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로봇개는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자동화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계점이 뭐냐면 공사 현장에 있어서의 통신 문제. 통신이 끊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 서정훈 교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제가 계속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 창업 기업부터 키워주기 위해서
검증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 매년 20개씩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뽑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실증 지원 이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키고 발주청을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올해도 15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시공 현장을 제공하는 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설명회까지 지금 올해 계속 추진해서 이런 툴을 통해서 어떻게든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차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 활용 그 트렌드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는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했냐는데 21년도에는 이렇게 낮은 단계의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이런 높은 단계의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 건설 이 부분이 차츰 AI에 대한 관심 증가, 현장 활용에 대한 관심 증가, 또 이런 건설 안정이 자꾸 늘어나면서 AI를 통한 도면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싱크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니까 아니 한꺼번에 제가 그때 이제 국조실장님 만났더니 한꺼번에 그 싱크홀 탐사 장비를 한 1000대 넣어가지고 전국을 해버리면 안 되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도 없지만 두 번째 차량을 다 확보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자갈층인지 공동인지는 사람이 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재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AI 분석 모델이 나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땐 대규모 투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건설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계속 아날로그식 과거 접근만으로는 어느 분야도 개선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 기술들은 아마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본도 이미 앞서가고 있죠. 일본은 앞으로 아이컨스트럭션 2.0에서 생산 영역 인구가 20% 감소하고 자연재해 같은 건 더 격렬해지고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인구 감소 하에서도 인프라 정비와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투입 인력을 30% 감축하고도 생산성은 1.5배 늘어나는 쪽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계획 역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공 자동화, 데이터 연계 자동화, 시공 관리 자동화 이런 식으로 큰 패러다임은 저희와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본은 제가 일본에 이제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현장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따가 CEO 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건설 안전 사고를 줄이고 싶다, 50% 줄이고 싶다. 그럼 현장만 깨끗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깨끗이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갈 듯이 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를 방문할 듯. 그러면 얼마 전에도 한강터널 우리 장관님 방문하시고 그쪽 사장님 방문하신다니까 그날 제가 좀 일찍 가봤더니 별걸 다 씌우고 정리 정돈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50%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스마트 건설을 넣는다. 그러면 더 줄어들고 거기에 CEO 의지까지 들어간다. 그럼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하도 안 되니까 앞으로 턴키 평가할 때 가점을 주자. CEO가 얼마나 현장 가는지 그리고 스마트 건설을 얼마나 도입하는지 그건 가점을 주자. 그동안 감점만 줬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건설 활성화의 한계가 뭐냐를 좀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스마트 건설 전이도 없는 이런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송석준 의원님과 손명수 의원님 입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두 번째,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이것도 그 법안에 재정 내용이 들어있고 앞으로 정부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등 스마트 건설 활용 저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푸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빔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모양만 해서는 안 되게 실질적인 것 들어가게 예를 들어 턴키 때도 컨소시엄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 이런 걸 쓰겠다 해놓고 꼭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도 그 업체가 쓸 줄 모른대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걸 못하게 더 장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빔이다. 그럼 단순히 종심제나 턴키 할 때 빔 해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돌아가면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품셈이나 공사비 산정 이거는 제값주기처럼 제대로 주려고 합니다. 공기도 더 제대로 주려 합니다. 건설업 R&D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예를 들어 전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량 뿜칠하고 도장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올라가다 하다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로봇이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봇이 하고 그 다음에 로봇이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분석해서 사각지대까지 없애는 품질 관리까지 하는 로봇을 이번에 또 몇백억 들여서 저희가 25년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R&D를 지속적으로 정부가 투입해서
민간이 안 할 것 같은 R&D는 정부가 해주고 또 돈이 되는 거는 민간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법제도 정비, 디지털화, 자동화, 스마트 안전, 신규 R&D, 인력, 교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령 제도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건진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재정 지원입니다. 일본처럼 적어도 스마트 건설을 한 데는 턴키든 종심제든 어떤 거든 재정 지원을 좀 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자. 먼저 법령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지침에 넣고 가이드라인에 넣고 적극적으로 이제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및 스마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융자, 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활성화 시책 마련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협의체, 포상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종심제 같은 것들 이런 데에 빔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 전문 인력 평가 배점을 다 신설해서 넣고 표준품셈도 이미 올해부터 지금 작업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스마트 건설 표준화라든가 스마트 건설 관련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번 회의 때도 서울시라든가 또 LH 뭐 관련된 뭐 도공, 철공 그런 공공기관들 다 불러서 검계원이랑 논의를 했는데 꽤 많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빔에 대해서는 저도 심지어 국회 포럼에 가서 제가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저는 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체들도 많이 방문을 했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빔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빔의 적정 대가도 만들고 설계도서도 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빔을 했으면 종이로는 필요 없게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께는 제가 부탁드리는 게 한마디로 대학교 때부터 해야지 실제로 빔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 이런 얘기를 토목학회라든지 다양한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고난이도 그 모델링을 잘하는 그런 빔뿐만이 아니라 단순 시설 공사 역시 빔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기반터라고 지금 48만 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른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다 이런 빔을 활용해서 넣도록 간단한 빔을 활용해서 넣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빔도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가고요. 그래서 설계만으로 끝나지 않고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게 그리고 설계 때 만들어진 빔이 시공 유지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게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것도 추진하고 특히 올해 빔 인력 양성 로드맵과 또 빔에 대한 자격증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 합니다. 다만 제가 300시간짜리 뭐 70시간짜리 여러 개 빔 강의도 좀 들어봤는데 여전히 모델러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어서 저는 엔지니어 중심 교육과 모델러 중심 교육으로 이원화해서 가고 자격증도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역점 두고 있는 게 건계원과 같이 하고 있는 건설 기준 디지털화입니다. 이거의 가장 핵심은 빔으로 설계 시공한 거를 디지털화 해놓으면은 실제 자동으로 건설 기준 준수 여부가 검증되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도입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빔 설계했으면 이게 설계 기준 다 됐는지 딱 체크하면 챗GPT처럼 바로 나오게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자동화 로봇 이 부분도 건설기술 정비 로드맵을 내년까지 만들어서 자동화 기술에 대한 거 로봇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만들고 특히 스마트 기술은 성능시험장을 조성해서 또 이게 검증을 해서 이 기술이 거기에 쓸만한 건지 아닌 건지를 보여주려 하고 또 OSC에 대해서도 기준 정비 그리고 다양한 부분들을 추진하려 합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싱크홀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모든 정보를 지하에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굴착 공사 중에는 IoT나 AI 같은 걸 활용해서 위험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해서 위험할 경우에 경고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굴착 공사 다 끝난 후에는 공동 분석 AI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하 안전에 대해서도 디지털화, 자동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는 거를 지금 R&D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과기부 국장이랑을 만나서 1,250억짜리 지금 또 이런 그 건설 전주기
안전방안 용역을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이런 게 없이는 앞으로 집안 침해가 더 심해지고 더 사고가 커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 그리고 플랫폼 또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드론 로봇 등 이거에 대한 거 첨단 장비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대가 기준 실증센터 이와 관련된 R&D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CEO 분들께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CEO 분이 얼마나 관심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현장이 달라집니다. 오늘 삼성물산 CEO께서도 오셨는데 CEO가 현장을 한 번 가면 현장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벌써 사고 50%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CEO가 현장에 가서 여기 터널은 라이닝에서 사고 많이 생기는데 폭파 때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또 뭐 할 때 추락이 많이 생기는데 홀드 포인트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은 그쪽 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그다음 CEO께서 첨단 기술 장비 이런 거 혹시 활용했냐? 여기 너네 교량 점검할 때 이거 활용했냐? 몇 마디 해주시면 첨단 기술이 확 달라집니다. 플랫폼 저거 우리는 있습니까? 한마디에 본사의 플랫폼 그게 다 신설이 됩니다. 그다음 외부 자문 위험성 평가를 이번에 사고 많은 데들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데들 다 외부 자문 안 하고 자체 위험성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을 안 하죠. 그래서 외부 자문 반드시 외부의 피를 가지고 실제 우리의 혹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교육 권역별 안전협의체 권역에 있는 안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CEO가 강조했을 때 확실히 저는 이 7가지를 동원하면 사고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스마트히터 R&D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같은 경우는 아예 재료 설계 기술부터 시공 안전 그리고 스마트 성능 평가 최적의 성능 향상 기술까지 저희가 이제 1,250억 들여서 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문 인력 로드맵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그 방식들 특히 저는 지난번 학동인과 화장동 이런 데는 전부 특급 분들만 감리를 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저는 특급 자리에는 우리 이제 한마디로 우리 그 국가인증 감리제 같은 걸 통해서 아주 우수한 구조 해석 능력까지 다 갖춘 많은 고난이도 경험을 가지신 분이 가시고 고급 자리는 고급, 초급 자리는 반드시 초급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초급은 막 뛰어다니면서 젊은이의 그걸 보여주는 거고 특급은 가장 핵심의 홀드 포인트를 찍어주면서 사고가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회장인데 저희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는 우리 기업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지금 346개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있고 특히 기술 실증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스마트 건설 엑스포도 작년에 239개사 727개 부스가 참여해서 재작년보다 훨씬 더 성황리에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역점 두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동행위원회입니다. 우리 건설협회 등 다양한 기관들 또 민간이 합쳐져서 지금 제도 개선, 사회공헌, 청렴, 기술혁신, 근로개선 4개 분과를 해서 아마 5월 정도에 로드맵을 발표할 건데 이걸 통해서 건설 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건설 산업이 뭔가 바뀐다 하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건설 챌린지 같은 것들도 계속 추진하려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저는 아까 제가 사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왜 이리 사고가 많은 것이냐 결국은 이런 계측이나 이런 걸 자동화 안 되고 아날로그식으로 옛날처럼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스마트 건설로 바꿔야 된다 제값 주고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와야 된다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고 보면 전 스마트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건설을 하면 청년이 오고 스마트 건설을 하게 되면 또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략을 만들고 청년을 흡수하고 기후변화나 시설물 노후화 이런 것들도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설계, 시공, 유지 관리를 같이 연계해서 전반적인 스마트 건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또 민간에서 주도해 주시다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다시 우리 건설 산업이 되고 우리 건설 SOC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과 같은 좋은 또 여기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이런 협의체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 강의 자체는 뭐 저도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전문성도 낮은 것 같고 다만 공직에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더 앞으로 공직에서 스마트 건설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강연자분들께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스마트하게 딱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우 회장님. 예,
김종훈입니다. BIM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근본적인 BIM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허가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 빔 설계를 했는데 허가도면은 2D로 전환 설계해서 내야 되고 그래야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인데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지 관리에서도 빔을 활용하고 이런 건 다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거의 100% 빔을 설계 업체들이 쓰고 있고 금액 측면에서도 그게 싸다. 근데 국내에서는 빔으로 설계하면 설계업체들이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허가 특히 건축 허가에서 빔 설계가 허가를 빔으로 한 거를 갖다 그대로 디지털 설계를 인정하고 받아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좀 제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디지털화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 못지않게 굉장히 디지털화 정책을 쓰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이고 영국이 디지털 콘스트럭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일본만 보시지 말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제도적으로 디지털화를 유도하게끔 입찰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걸 갖다가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 이제 공사 과정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화가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답을 드리면 원래 이 PPT에 영국, 싱가포르 다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최근 24년, 23년께 없었습니다. 과거 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최근 거였고 그건 과거 거여서 최근 걸 찾아보라고 우리 뒤에 있는 김진욱 사무관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못 찾아내서 저는 과거 거 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만 싱가포르와 영국, 특히 저는 영국에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의 디지털화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하고 최근 거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 연구원들과 그런 나라들의 23, 24 최근 상황을 더 파악해서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빔에 대해서는 저는 빔의 디지털화 없이는 앞으로 스마트 건설 산업의 디지털한 스마트 건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기준을 자동으로 검증하게 이게 설계 기준대로 됐는지 어렵게 지금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하나하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설계 기준 됐어 하면은 챗 GPT에다 그러잖아요. 이거 정보 넣고 이걸 다 해서 이게 됐는지 확인해줘 하듯이 한마디로 여기도 설계 기준을 다 자동으로 넣어주고 이 설계 기준을 다 만족했는지 확인해줘. 그러면 됐습니다라고 딱 나오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빔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 빔이 그런 걸 할 수 있게 돼서 3D 전면 빔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개선의 시작점으로 일단 저는 요즘 안전관리 계획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면은 평균 4,500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제가 한번 관리원인 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4,500페이지.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하고 사무관한테 200페이지로 줄여. 그랬더니 200페이지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페이지가 최대인지를 만들어봐라. 왜냐? 현장에서 200페이지만 돼도 넘기기가 쉽지 않다. 4,500페이지, 평균이 4,500이라는 얘기는 실제 6,000, 7,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200으로 어떻게 4,500페이지를 줄이면 그럼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디지털화 정보는 다 뽑지 말라는 거예요. 디지털화는 다 그대로 디지털화로 쓰고. 그러니까 실제 종이로 뽑는 거는 200페이지로 해봐라. 이게 이제 제 요구사항입니다. 물론 200으로는 안 되겠죠. 한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 목표를 200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 바꿔라.
그래야 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참고해서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쓸데없는 응력 계산한 거, 이건 물론 응력 계산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뽑을 필요 없이 자료로만 둬서 그거는 또 국토안전 관련도 받자마자 구조회사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구조회사에서 답이 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없다는 한 줄만 써라. 왜 이걸 전체를 다 넣느냐? 이거는 전부 뒤에 그 별첨은 디지털화 된 걸로 다 하고, 빔도 마찬가지입니다. 빔으로 된 거는 절대 뽑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향후에는 아예 규정화하려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마디로 건축사 사무소부터 계속 2D만 봤던 분이 3D로 바로 보라 그러면 아예 또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바꾸는 것도 여러 가지 방안은 좀 감안하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2030년 전면 빔을 할 때, 모든 그 산업의 전면 빔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런 도면은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페이퍼리스로 가는 스마트 건설, 그게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앱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 점검도 하고 앱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그쪽 본사에서 바로 회신 주고, 또 앱으로 CCTV 다 연결돼서 보고, 이제 저희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가 만드는 건설 기준과 이런 것들은 다 빔을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빔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번원 교수님 좀 먼저 손 드셔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 이봉남인데, 그 국토부 국장 자리 하신 지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국장은 2019년부터 했고요. 여자리에 온 거는 1년 2개월 됐습니다. 그 앞으로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연속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하는데 저도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좋은 기술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 중개업이나 거래를 한번 스마트 기술단의 맨 끝에 추가적으로 그거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발주자가 빠져 있습니다. 발주자를 반드시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지금 대부분 생산에만 관련돼 있거든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하고 프로세스가 합해야 완성이 되는데 프로덕션에만 포커싱을 했고 프로세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 낭비가 어디서 나냐면 프로세스에서 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전, 품질, 개별 프로세스입니다. 생산. 이 세 개의 프로세스가 완전 별개로 가니까 문서가 아까 4,500페이지라는 것도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 그거를 아마 참고를 하십시오. 반드시 프로세스를 개입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일단 그 방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 건설을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자기가 좋은 업체를 개발을 했어도 알릴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아까 여기 자료에도 있었지만 요즘 공공기관들 찾아가는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예를 들어 그런 기업들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LH를 찾아가고 도공을 찾아가고 철공을 찾아가서 거기 이제 제가 같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럼 적어도 한 몇백 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분들 앞에서 각자 신기술을 설명을 하는 기회, 이런 걸 하나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신기술에 나올 때도 그 저희가 1:1 매칭, 기업하고 실제 발주청 이 기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술 실증을 자꾸 늘려가려 합니다. 이렇게 중견기업과 실제 대기업 간의 기술 그 연결해 주는 거, 또 우리 발주청에서 그 시험 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늘려줘서 그 신기술을 자꾸 써먹을 수 있게, 그리고 설명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늘려가고, 저희 이제 스마트 엑스포도 올해 더 확대하고 스마트 얼라이언스도 그런 기능을 좀 넣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을 알리는 역할. 왜냐하면 기업들이 안 그러면 자꾸 로비를 하거든요. 찾아와서 야 누구 좀 만나주세요. 이게 로비예요. 근데 그건 사실 로비할 일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얼마 전에도 제가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장관님이 제가
이렇게 딱 여러 개를 보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각각 어떻게 추진할 건데, 그래서 제가 각각 다 제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전체 하나로 묶어서 나한테 방침을 받아 이러시더라고요, 박상호 장관님이. 그래서 이걸요? 그랬더니 그래, 왜냐하면 이게 장관이 적어도 챙기는 과제라고 해놔야 앞으로 더 신경 쓸 거 아니냐, 김 국장 간 다음에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앞으로 장관님 방침을 받아서 가게 되면 매년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강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아까 이제 발주자들에 대한 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마트 건설이든 비임이든 여긴 반드시 발주자들을 다 부릅니다. 발주청, 그리고 우리 지방청들이라든가 또 관련된 기관들을 같이 불러서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진들하고만 논의해서는 이분들이 써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현장에 전 적용하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도 무조건 이번에 도공 현장, 철공 현장, LH 현장 다 적용하게 하고, 저 디지털화, 아까 건설 기준 디지털화도 있잖아요. 건기원에서 계속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조건 도공, 철공 적용을 시켜라. 그래서 올해 다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하면 그분들이 왜 이리 엉터리로 만들어놨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게 될 수 있고, 그 발주자들이 자기가 고생을 해본 거라야 씁니다. 실제 자기 그 노고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세종완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고 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런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회사한테 다 이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좀 더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실제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술이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실제 그 기술을 최대한 그 안전성 같은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 기준과 다양한 부분에 담아서 같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봉남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더 큰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고대천 원장님. 예, 저 건설기술교육원장 권대철입니다. 저희 교육원이 저기 설계, 시공, 감리, 품질, 안전해가지고 한 70개 과정에, 80개 과정에 한 700개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건설 부분을 따져보니까 현재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보고를 했는데 향후 5년 내에 20 내지 25%까지 올리겠다 하고, 지금 BIM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올해는 드론하고 OSC 과정을 만들고 내년에는 AI 등등 해서 진도가 쭉 나갈 예정인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면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실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의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건설 쪽을 쭉 좀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많은 개선 방안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핵심은 현재로서는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이란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대기업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 비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외주를 주고 있고, 실제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정의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아까 기술 도입 비용이 50%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방안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금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비임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나 보려고. 마지막으로 하나 깜빡했습니다. 비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한지가 한 3, 4, 5년 정도 되어가는데 보니까 발주자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발주자 교육에다 좀 중점을 두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기술교육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육원, 스마트 교육원 방문해서 제가 한 게 이겁니다. 일단 컴퓨터를 이사장님 앉으시라고 저 앉고 우리 실무자들도 앉고 그래서 바로바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는 스마트 도시 했는데 갑자기 시공이 나오고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내용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뭐 그때 저기 삼성 반도체 설계하고 계신 분이 하는 강의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300시간짜리 이제 우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그 강의도 가서 이렇게 뒤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수강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한 3분의 1은 카톡이나 이런 거 SNS 하고 있고, 관심도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이분들 저 강의하는 게 제가 들을 때, 저도 그래도 베이스는 토목이거든요. 그러면 토목인 사람이 들을 때 이해가 가는 건지, 그날 교각을 설계하는 거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들어보고 또 이제 빔 회사를 찾아가 보고, 이제 계속 그러면서 느낀 게, 어떤 교육들은 전부 말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신 분들은 컴퓨터가 없이, 이 하는 분 혼자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분도 컴퓨터로 하지 않고 막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컴퓨터를 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교육생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키는 거예요?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한 질문이 프로그램 어떻게 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글은 어떻게 쓰는지 잘 아시잖아요. 한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지만 쓸 줄은 알잖아요. 근데 빔은 킬 줄도 모르는 겁니다. 교육이 끝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적어도 몇 시간 정도의 강의는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델러와 엔지니어의 교육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각 강의에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은 한 이 정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되게 하고, 결국 비용 부담의 문제도 현재는 고용부 네일뱅 카드 뭐 이런 걸로만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도 좀 협의하다가 이제 결국 이 비용 건집법상 이게 개정이 되면 지침에 아예 그런 빔 같은 것도 우리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은 돈이 들어간 만큼 그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교육만 잘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 플러스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서 그 자격증을 아주 낮은 수준부터 모델러와 엔지니어로 나눠서 해주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종심제나 다양한 입찰 제도에 도움이 되게, 그래야 적극적으로 따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양적으로 늘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질적으로 높이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희수 원장님 아까부터 계속 흔들고 계셔가지고요. 네, 오늘 김태병 국장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셔서 지금이라도 좀 이제 다행이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 지금 스마트 건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핵심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발주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그 공사비를 지금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못한 거를 나중에 이제 시공했을 때는 사후 정상까지도 해주는데, 그런 시스템이 일본에서 지금 스마트 건설이 급속하게 이제 지금 발전되어가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핵심적인 게 이제 그 청소화폐 관리 지침이라든가 이 부분에 공사비를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기재부가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게 대응하면 지금 말씀하신 수용답형 품셈이라도 활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노력을 하신다면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재부에 만약에 이제 예산 설명을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일본 건설경제연구소하고 저희가 그 MOU를 체결해서 지금 저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에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일본에 갔을 때 국토교통성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건설을 담당하는 기술조사과장을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 기술조사과장이 저한테 전달해준 2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일본의 나루세 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난마댐이라고 두 댐을 건설 자동화를 이제 패키지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실제 자동화 시공을 한 영상을 저에게 건네주어서 제가 이제 그걸 가져와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일본 박사한테 그걸 번역을 좀 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가지고 왔고 그 자료를 이제 두 개를 다 드릴 텐데 뭐 일본은 이게 2018년부터 나루세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2018년부터 그 공정에 이제 자동화 그 공정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내년 후년 2027년이면은 댐이 완성된다고 하고요. 뭐 난마댐도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마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일본에 그 택지 개발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자동화 시공하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때 이제 특징은 일본에서 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인력 감축을 목표로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뭐 불도저나 뭐 백호나 뭐 이 덤프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기기하고 기존의 기기하고 믹싱을 해서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로 조합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데 그 자동화 기기를 다루는 사람의 뭐 기술력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MG 장비가 거기 붙어 있어가지고 뭐 기초적인 이제 조금 장비만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공정인데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정밀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자동화 장비를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고도의 품질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화 장비를 활용해서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작업은 이제 기존 장비를 평탄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그렇게 현장에서 지금 현재 그게 우리가 실증하는 단계가 아니고 거기는 이미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국토교통성 그 담당 과장한테 물었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거는 이제 일본은 제도 자체도 국토교통성 소관에 있는 모든 공사는 국토교통성이 제도를 갖고 있고 예산 집행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원화된 예산 발주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좀 극복해야 돼. 우리가 건설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고요. 그래서 토공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토목공사 부분은 일본이 상당 수준에 이제 앞서가 있다는 거고 또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 로봇 시공 기술이 지금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도 가지고 왔는데 다 이제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그런 장비들을 또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대리점 모집 공고까지 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담당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 스마트 장비들을 왜 못 쓰고 있느냐? 중소 전문 건설사들이 쓰려면 이제 그게 당연히 이제 공사비 단가고 이제 처음에는 올라가는데 대기업이야 뭐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 전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제 직접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각 요소 기술이에요. 요소 그 로봇 기술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한 그 마중물 역할로서 예산 뒷받침만 해준다면 이제 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 지금 제일 이제 자기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해줘서 오늘 오시면 하여튼 꼭 그런 부분을 좀 전달을 해드려가지고 좀 우리 스마트 건설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지금 그 계기를 이제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 국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카이아 과제로 현장 맞춤형 스마트 건설 기술 R&D를 저희 연구원이 지금
우리 권기원하고 해서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완전한 그 스마트 장비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 단계의 그 낮은 단계의 기술이라도 우리가 빨리 필요한 기술들을 좀 현장에서 그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주자 해가지고 지금 전문 각 업종별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 사항들을 검토해서 지금 그 R&D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 김 국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아마 이렇게 제도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 건설이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 질문이 몇 분 더 계신데요. 어차피 코멘트랑 질문이 자꾸 섞이고 있으니까 한 두세 분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스타트업 대표이신 고변 대표님 질문해 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마트 건설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인테그라 DNC의 고배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국장님께 정책관님께 뭐 요청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작년에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 R&D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스마트 건설 강소기업이 되고 제품화를 해서 이제 사업화를 시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우선 여러 가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너무 많은 지원 제도 때문에 헷갈릴 정도로 지금 많은 지원 제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저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좀 칭찬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적으로 스마트 건설을 융복합 기술로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만든 그 OSC 기반의 스마트 융복합 외장재 기술도 사실은 이게 안전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뭐 또 시공 단축 문제, 뭐 OSC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또 디지털 이런 알고리즘까지 섞인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융복합 기술들이 섞인 이제 건설 외벽 시스템인데요. 뭔가를 지원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련한 어떤 지원 제도를 지원하거나 혹은 R&D를 지원하거나 할 때도 여전히 이것들이 세분화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OSC 과제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과제, 또 안전 과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융복합으로 만든 어떤 기술들은 이게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가지들을 스마트 건설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뭔가 지원을 할 때도 한 분야에 지원하게끔 체크해 주지 마시고 좀 이렇게 융복합으로 되어 있는 기술은 융복합도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게끔 또 여러 과제들을 좀 하나로 묶어서 이런 이슈들을 어쨌든 건물은 종합체잖아요. 통합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R&D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원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문 박사님 바로 질문. 네, 너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스마트 기술을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디지털화, 자동화, 그다음에 탈현장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퍼포먼스 목표로 하는 퍼포먼스 성능이 뭔지에 대한 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그 미사여구 같은 용어 때문에 너무 어떤 디지털화되어 있고 뭔가 첨단의 기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공정이 있을 때 거기에 굉장히 좀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공정이 있고 어떤 거는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공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각각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층 올리는데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4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부분들의 공정을 더 압축을 해야지 그 공정이 줄어들 건지, 또 3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중국의 BSB 같은 경우는 1층 올리는데 반나절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필요로 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굳이 막 엄청난 첨단 기술 아니더라도 필요한 기술들을 뽑아내 가지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접근법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건설 산업이 갖고 있는 생태계 문제입니다. 건설 산업은 종합 건설하고 그 전문 건설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그 전문 건설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 건설업이 그 기술을 개발할 정도의 투자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종합 건설업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종합 건설업이 투자를 하는 그 스마트 건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개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조금 더 초점이 많이 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기술은 전문 건설업이 사용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오히려 좀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심이 덜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까 그 생산성 지금 성능 목표 이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표준적인 그 어떤 목표 기술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은 어떤 뭐 종합 건설업이 됐든 또는 아까 이제 뭐 스타트업이 됐든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사용화를 하는 거는 이제 전문 건설업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라이선스 피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전문 건설업체들마다 어떤 내가 예를 들면 4일 목표의 어떤 기술을 감당을 할 수 있다 또는 3일 목표의 기술을 감당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하는 이런 등급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런 입찰 금액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 이런 목표 성능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생태계에 맞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예, 시간상 한 분만 더 받고선 예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승희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박승기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스마트 건설이 현장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강의 잘 들으면서 저는 이 우리 지원 제도를 이렇게 묶어서 융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R&D를 할 때 그걸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에 필요한 기술들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작은 기술들이라도 그것을 이제 우리 신기술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신기술 된 것들에 대한 공공 발주 현장에 테스트베드 적용하는 부분을 좀 더 강력히 연결시켜주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든가 세제 감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국토교통부가 예를 들면 연간 이런 현장 신기술을 뭐 100개 정도를 매년 발굴해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게 큰 패키지일 수도 있지만 조그만 기술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기술 그 몇 개 정도를 해서 연간에 베스트 프랙티스로 확산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지원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아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미리 죄송합니다. 박진철 회장님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예. 제가 먼저 질문 건축학회 회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김 국장님이 안전을 맡고 계시길래 안전에 대한 건데 최근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무안공항에서도 사고 나고 그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또 사고 나는 게 냉동 창고, 물류 창고에서 단열재 사고 나는데 국장님 미국에서 공부해서 아시지만 대한민국 사람들도 국민들도 미국에 가면 법을 되게 잘 지키거든요. 미국은 단열재 그 샌드위치 패널 스티로폼을 못 쓰게 해요. 전부 글라스를 쓰는데 그 물류 창고 사고 나고 했을 때 보니까는 국토부에서 그런 걸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 그걸 하면 다 죽는다고 그거 쓰게 하면서 화재 안 나게 잘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저는 그런 걸 조금 규제했으면 좋겠고 무안공항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BBC 방송에서도 그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런 게 공항에 설치될 수 없는데 그렇고 마지막은 제가 국토교통부 명칭을 봤더니 1948년에 우리 이승만 정권 들어서고 나서 내무부 산하의 주택국으로 출발을 해서 50년대는 부흥부로 됐다가 박정희 정권 때 그 건설부로 바뀌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강호영 장관님께서는 국토교통부 3대 장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칭이 그러는데 국토교통 그러니까 너무 명칭이 교통도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후드라 그러잖아요. 주택 도시 개발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오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주택 도시 개발부로 하면 어떨까 해서 개인 사견님. 예, 저 제일 아쉬운 게 항상 시간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정치적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거 강의가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씩 그냥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반얀트리 제가 현장 조사 감식 따라갔더니 거기는 최소 중절연제 이상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고단위하고 저단위의 중간쯤 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실제 그 준공을 시켰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준공 후 2개월이라 하지만 준공 전 4, 5개월 수준으로밖에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도 아까 제가 레미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 플랜트가 확실히 이 품질은 레미콘이 좋은데 현장 플랜트만 배치 플랜트만 설치해버리면 영세업체가 죽으면 또 빌라나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이 안전에 관해서 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지침이나 또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규정을 둬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걸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2019년에 그때 청와대 있을 때 뭘 했었냐면 그런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만들어진 빌라들을 적어도 고칠 수 있게 한 2,500개 정도 고쳤어요. 그 기재부가 그런 예산을 안 주는데 저희가 국가가 3분의 1, 지자체가 3분의 1, 개인이 3분의 1 이렇게 돼서 고치게 한 거를 그때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재부 반발이 있었지만 그렇게 시도라도 해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은 없애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또 영세 업체들이나 또는 그런 모든 전국의 18만 개 현장에 다 적용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계속 강화는 해나가되 이렇게 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쪽에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재료 이런 거의 개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그거를 선호하지 않게 되다 보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승기 원장님 말씀하신 결국 그 현장 보급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스마트 건설은 두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브랜드 네임 가치를 가진 스마트 건설, 다른 하나는 그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투자선도지구라는 걸 지역정책과장 때 만들었었는데 돈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지원 안 해주는 게 있는데 지원 안 해주는 게 훨씬 경쟁이 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원해 주는 건 낙후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였고 지원 안 해주는 건 거점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투자선도지구라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그것만 따면 그다음부터 산업부, 문화부, 지자체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선도지구다 이렇게 하면은 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OSC도 그렇고 이 자동화도 그렇고 브랜드 네임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래서 작게는 우리 아까 강소기업 100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강소기업 100개에서 나온 것 중에 한 50개 한번 브랜드를 챙겨보면 어떨까. 그리고 대기업이 하고 있는 진짜 큰 자동화 기술이나 안전기술 이런 거에서 또 몇 개 골라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화를 시켜보고 우리 현장은 이 스마트 건설 브랜드를 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아예 해주는 것도 한번 저는 생각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의 90%를 차지하는 그 작은 현장들에도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스마트를 하면 이거는 그 타당한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목표 성능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R&D 하고 있을 때는 전부 목표 성능을 두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달성을 해라라고 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스마트 건설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별로 전부 목표 성능을 두긴 쉽지 않지만 저는 다만 우리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6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6개 분과에서 좀 더 이런 생산 기술과 성능 목표 간의 관계를 한번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한테 적어도 앞으로 생산 공정에서 좀 그 관리 목적의 것들은 목표 성능을 이 정도로, 기술 개발의 목표 성능은 이 정도로, 이런 것들을 한번 관계를 정립해서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화, 뭐 자동화, 탈현장 같은 거 할 때 정부가 그런 걸 좀 제시해 볼 수 있게 해보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정부는 기속적으로 R&D를 해서 그 R&D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각 기술별 그 어떤 기초 부분은 다져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현장에 적용하는 건 저는 업계의 또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업계랑 같이 그걸 논의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서 아까 융복합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세분화하기보다는 융복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그런 과제를 제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아까 우리 김인수 원장님이 그 일본의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가 잘 받아서 보고 그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아까 품생 관련해서 수용답형 품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지자체, 공공기관 또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데 저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좀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품셈을 제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지자체의 아이디어, 공공기관의 아이디어로 한정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 자꾸 제값받기를 얘기한다는데 아무리 재정 규정을 넣는다 하더라도 기재부 총사비 지침이나 이런 걸 변경하고 하려고 그러면 품셈이나 다양한 게 기반이 돼야 될 거고 그러려 그러면 실제 이 수용답형 품셈 협의체 같은 데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돼야 정부가 그걸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부분들을 그 자동화 시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품셈 이런 거를 하되 저는 그걸 너무 짜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오히려 제값받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말씀하신 교육원에서 말씀하신 교육을 어떻게 받으러 오게 할 것인가, 국가 지원을 더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거의 정리 다 되신 것 이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이런 자리에서 스마트 건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건설이 어느 정도 이런 자리에서 논의될 정도까지는 올라왔구나. 근데 앞으로 이게 정말 확산되고 그러려면 오늘 정부가 한 거는 정부의 역할이고 기업은 정부보다 더 앞서서 나가주시면서 정부를 채찍질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가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더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강연과 답변해 주신 김태병 전 총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